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페다고지의 중등 임용교육학 논술 김윤신입니다. 조금 텀을 주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2019년 임용을 대비한 우리 전국의 예비교사 여러분께서 중등 임용을 대비한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해서 공부의 효율성을 절약하고자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매우 유익한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중등 임용교육학 논술 공부 전략 설명이다. 이제 물론 당장은 2019년 임용을 대비해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걸 뭐 내년에도 계속해서 써먹기 때문에 그 2019는 뺐습니다. 강의는 제1강에서는 강의 목차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우리 교육학이 14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논술의 비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제3강에서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 분석을 우리가 이제 객관식에서 논술로 바뀌어가지고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지금 있죠. 또 추가 모집이 있고 그러지만은 시간상 16, 17, 18년 이것만 분석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보면 우리가 성공적인 공부 전략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아도 교육학 논술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응집성 있게 글을 쓰는 것은 또 약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잡아서 그 글을 응집성 있게 통일성 있게 글을 쓰느냐 하는 그 비법은 차후에 미루기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6월, 7월에 가서 강의가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1페이지 단어 속에서 논술 내용 찾아내기. 우리 임용 논술에는 1페이지 정도로 주어지죠. 그러나 그 1페이지에는 엄청난 금은보화와 같은 정보와 지식, 데이터가 들어있지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또 이제 면접도 이게 말로 오면은 면접이고 글로 쓰면 논술입니다. 그러나 논술은 제시문이 1페이지지만 비빌 언덕이 주어지기 때문에 논술은 어느 정도 또 자신있게 쓸 수 있다는 사람도 직접 면접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런 학생들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시대부터서 그 강제 시비다 해서 이게 논술로 쓰는 것이 교원들의 역량을 더 잘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심층 면접을 통해서 교원들의 역량을 단시간에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는 다음번으로 미루고 오늘은 요 4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강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교육학의 14개 영역별 논술 비중 이제 분석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14개의 과목을 응집을 해서 이제 묶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학은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14개 과목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책마다 편제가 다릅니다만은 대개 내 책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교사론, 그 다음에 교육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서양 교육사, 그리고 한국 교육사, 그 다음에 교육 심리학,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는 생활 지도, 그리고 어떻게 교육의 과정을 짜고 조직을 하고
평가를 할 거냐는 교육과정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교수학습지도, 그리고 가르치는데 어떤 공학적인 그런 기법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교육공학, 그리고 아이들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육 통계 분석, 연구, 그 다음에 교육 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 행정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아주 방대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교육학의 영역이 이 14가지라는 점에서 저는 먼저 이 말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습니다. 교사와 교수는 어떻게 다른가? 교사는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교수님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어느 특정 학문을 아주 깊이 있게 내용을 파고 아주 학문으로 심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그 아이들을 폭넓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만 어떤 심화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교과나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심리학적인 이해,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에 대해서 도통을 해야 하는 그런 전문 직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별 특징은 무엇이냐를 알아서 그 발달 단계에 맞게 어떻게 교육의 내용을 선정 조직을 해서 가르치고 또 평가를 해야 하느냐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전문 직업인인 것이죠. 우리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의사를 보게 되는데 의사는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을 접합니다. 그래서 교과에서 얻은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고 대면하는 과정에서 더득한 그런 실전적 지식을 가지고 그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마다 저마다의 독특한 차이점에 준거해서 치료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아주 고도의 전문가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던 대학의 교수분들은 어느 특정 분야의 학문적인 심화된 지식을 기초로 합니다마는 교사는 어느 특정 분야의 심화된 지식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길러내기 위한 교수법에서 심화된 스킬을 요구하는 성향이 다른, 정체성이 다른 이러한 지식을 요구하는 거죠. 이때의 지식도 교과서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고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실제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 바로 교사인 것이죠.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사로 뽑기 전에 그가 교사로서의 적성이 있는가?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 교사로서의 인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이제 교육학 논술이라든지 전공시험이라든지 심층 면접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적어도 이 사람이 학교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교사로서의 인지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 실전적인 이 모든 측면에서 한 점도 부끄럽고 부족함이 없는 이 교사를 뽑으려고 우리가 논술을 보고 심층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교육학의 책을 공부를 해야 그것이 올바른 교육학 논술과 심층 면접의 대비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되는데요. 먼저 이 교사는 이 학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심리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풀어서 몸동작을 하고 쉽게 가르치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수학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초등학생이냐 중학교 1학년이냐 고등학교 1학년이냐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용어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로 교육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진로 탐색의 경험 이런 것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그야말로 폭넓은 실전적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느냐 어떻게 조직에서 가르쳐야 하느냐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해서 조력할 것이냐 이 분야가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하나의 그 개념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잎이나 어떤 과일에 해당이 된 거고 요게 좀 기둥이 되는 거고 요게 바탕이 되는 건데 원래 이제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죠. 요게 이제 기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이렇게 뿌리예요. 요 뿌리죠, 뿌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지식정보와 제4차 산업혁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둥이죠. 그러면 이렇게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열매를 맺는 일종의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교육의 목표고 여기 이제 열매라고 해도 되고 결과물이라고 해도 돼요. 이 열매를 낳기 위해서 어떠한 교수 학습 내용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를 할 것이냐, 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교육 목표 어떤 인간을 길러야 되냐, 어떤 능력을 기르냐에 따라서 요것이 결정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제일 키워드가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 세계화 시대, 국제화 무한 경쟁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러나 최근 한 5년, 6년, 7년 사이에 여기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를 넘어서 다문화 사회가 대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세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선정 조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부 제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인재를 길러야 하냐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느냐 어떤 인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심동적 능력을 길러야 되느냐 이곳에서 집중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알기 쉽게 말하자면 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느냐 그랬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기의 핵심 역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기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창의 융합형 인재라든지 창의 융합형 인재 그리고 우리가 미래사회에서 아주 필요한 것은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하게 전개되는 이런 시대에서의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가 수평적 사회로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제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이런 상하명령 복종관계의 그러한 중후장대형의 대기업 관료제 이런 것보다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밀접하게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융합형의 인재가 필요하고요. 통합형의 시대가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문제 해결 능력이고 의사소통, 설득 능력, 협동 능력, 이런 것이 미래의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교육과 공부를 할 때는 객관식 공부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객관식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것이었다면 교육학 논술이나 심층 면접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몸에 그 체화된 지식을 갖추어서 실제 학교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필요한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을 해서 잘 가르치고 평가를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기에 맞는 이런 능력을 기를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 평가를 한번 두고 봅시다. 최근에 한 4, 5년치 기출문제를 보면 전부 중거지향 평가가 뭐냐, 목표지향 평가가 뭐냐, 성장지향 평가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기 다문화 시대에 아이들한테 길러줘야 할 것은 이런 융합형,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이런 것을 길러줘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서열화시키고 경쟁을 시키는 이런 상대평가 이게 아니고 규준지향평가가 아니고 절대지향평가, 목표지향평가, 성장참조평가, 개인차를 중시하는 그런 능력 중심의 평가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교수 방법 요것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가 이건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예비 교사들이나 또 우리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상당히 나이가 40대 초반 중반도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보는데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정말로 잘 가르친다는 건 뭐였어요? 밑줄 쫙 별표 이건 A급 B급 쫙 해서 적중을 따가는 거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 가르친 것으로 보았죠. 여기에는 수업의 현장에 교사만 있고 학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다문화 시대나 4차 산업혁명은 특히 다문화 사회는 저마다의 특징을 다 인정해주는 개인차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서로 문화가 다르고 서로 다름을 틀렸다가 아니라 차이로 인정하는 공감 능력과 이런 협조 능력이 요구가 돼요. 그렇다면 가르치는 것도 개인차를 존중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미래 사회는 지금 여러분이 오늘이 2018년 1월 6일입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6일인데 2020년에는 현재 존재하는 700개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후면은 18, 19, 2, 3년 후면은 지금 존재하는 700여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지금 연일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 철두철미 다양성을 전제로 한 개인차 존중 수업이 돼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부 개인차를 존중한 교육 내용 선정과 개인차를 존중하는 교수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집중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 내용도 어떤 걸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학생 중심이 아니라 선생 중심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시대를 알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당장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에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를 알아서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수업이 지금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아서 문서화해 놓은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들어내게 된 그 배경이 4차 산업혁명 다문화 시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상은 바로 이런 거다. 창의 융합형 인재다. 협동 능력이다. 공감 능력,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래서 이걸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서 가르쳐야 되느냐, 요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방금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막 이런 관료제 조직, 이에서 막 교육부 장관이 명령 딱 내리면 옛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기계형 조직이 아니고,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조직으로 이 사회가 다 바뀐다고 그래요. 심지어 군대조차도 고르게 앞으로는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수평적인 조직 하에서 교사와 관리자인 교장과의 관계도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이런 기계형 조직이나 직권적 조직이 아니라 이런 수평적인 조직과 어떤 팀형 조직이 돼서 상하 간에 뿐만이 아니고 동료 간에도 밀접하게 서로 협조하는 그러한 교육 활동이 전개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교육행정, 학교장의 교육기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관리자의 관리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게 뭡니까? 교사들을 명령, 지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고 조장해주는 그러한 교육행정과 기획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출제가 최근에 전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 간에 이런 다양한 공식, 비공식적 소집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다 2016년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소집단에는 공식 조직도 있고 비공식 조직도 있습니다. 소집단에는. 그러면 소집단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소집단 중에서 공식 조직이라고 요 한문으로 내가 썼는데, 소집단 중에서 공식 조직이라는 것은 교과 협의회 같은 것 또는 동료 장학 집단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공식적 조직이라는 것은 같은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이 또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꼭 교과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그 옆에 폭넓은 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미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비공식적 조직을 또 이렇게 잘 키워서 거기에 참여해야 해.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이 이제 출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어디 분야를 공부하든 간에 여기 보세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넘어선 제4차 산업혁명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는가? 창의 융합형 인재요. 그리고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느냐? 어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인지적 측면에서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요 인지적 측면에서는 창의력이 필요하고, 정의적 측면에서는 도덕성. 왜냐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로봇이나 드론, 자율주행차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잘못하면 이게 살인 로봇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적으로 도덕성이 필요하고, 심동적 측면에서는 실천적 능력이 필요해. 이제 머릿속에 뭘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 교육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전두위의 진보주의의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전두위의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이 뭐냐?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자. 그리고 학생의 흥미를 면밀하게 관찰하자. 그리고 그들이 재미있게 가르치자. 그리고 먼 미래에 써먹을 것이 아니라 지금 써먹을 것을 가르치자. 이것이 경험 중심 교육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출제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학교가 수평적 조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랄프 타일러식의 이런 관료제형 교육과정이 아니고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워커형의 그런 순위형 교육과정 모델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 그림, 이 머릿속에 요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여기에 맞는 인재가 뭐냐, 여기에 맞는 앞으로 정의적 교육은 도덕 교육이다. 여기에 맞는 어떤 지식은 뭐냐, 문제 해결력, 실천적 지식이다. 여기 신동적 측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려면은 어떤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평가 요게 전개되었냐 전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기 보시면 2013년에 뭐 IQ에서 기대가치론, 욕구이계이론 14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보기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모든 그 기출문제 해석은 제가 가장 먼저 모범 답안을 제시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3년 요 기출문제만 제대로 이렇게 7, 8년치를 해도 상당히 공부의 어떤 기본 맥락을 잡는 데는 아주 중요할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냐, 16년부터서 17년, 그 다음에 작년 11월 26일 날 뭐 한두 달 전에 봤던 2018년 임용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했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각 14개 영역별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것을 여러분한테 제시하고자 합니다.